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선거 출정식을 가지고 필승을 다짐했는데 자,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국민의힘은 한밤중입니다. 간밤 12시에 먼저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떠들썩한 모임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그리고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그리고 송파병 김근식 후보 등과 함께 오늘 새벽 0시부터 가락시장을 찾았는데요. 사실 이 상인분들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 민생을 좀 돌아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한밤중이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정우 실장님, 네. 일단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는 시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출정식도 경쟁이 이제 민주당보다 좀 앞서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늦게 한 거예요. 보통은 출정식 시작할 때가 0시예요. 네, 지금 민주당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시에 하죠. 네. 그럼 민주당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당들과 국민의힘이 0시에 시작을 해요. 네. 상징적인 의미죠. 이 순간부터 새로운 어떤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한다라는 걸 고지하는 거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그다음에 동대문시장 여기서 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밤늦게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시장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라든지 민생을 신경 쓰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아마도 시장에서 출정식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선호 행정관, 일단은 또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심판하겠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좀 의아한 게요. 지금 대한민국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왜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약간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이 메시지가 자꾸 바뀝니다. 지금 국민의힘 판세처럼 약간 우왕좌왕 이런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민생을 강조했다가 네. 며칠 전이죠. 중북 세력 나라를 넘길 수 있냐 그렇게 현수막 이제 지시했다가 갑자기 또 긴급 철회하고 네. 이번에는 다시 범죄자 연대 이렇게 운운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제 여의도 서울 대규모 공약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생 이야기를 해야지 중도층을 조금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갈피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날이 밝고 나서 조금 전 10시부터 한강벨트 최대 격정지 중 한 곳이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출정식을 조금 전에 열었는데 모습이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군요.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출정식 장소가 용산인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도 있을 테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좀 비가 오긴 하지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윤석열 정부의 심판하는 첫 번째 출발지로 잡았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출정식 영상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가락시장으로 잡은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왜요? 대파 생각이 나요. 또 대파. 예. 알겠습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좀 왜 시장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출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출정식이 지금 용산에서 하고 있는 거 영상 조금 아까 나왔는데요. 네.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그동안엔 종로라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용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심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최근에 참 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서민분들 생활이 참 팍팍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1,500억 원의 그 긴급 자금을 투여를 하기도 했고요. 대파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마트의 지원금 그리고 또 농림축산부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결국에는 만들고 계시는 이 농민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이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허. 우리가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격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 뭐 우리 경험상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출정식 목소리가 방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마주하신 오늘의 고통과 이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기필코 바꿔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목소리 다 듣고 오셨는데 이동훈 실장님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맞죠. 왜냐하면 어떠한 정부도 중간에 총선이 치러지면 그 총선은 그 중간까지의 평가,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그런 평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정권이 못했더라도 두 번째 단계, 못했으면 거기서 무조건 야당을 찍어주진 않아요. 야당을 딱 봤을 때 야당이 정말 대안 세력인가? 그 다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대안 세력이 된다고 판단을 못하면 바로 정권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6차례의 총선을 쭉 지켜보면 중간 평가가 언제나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간 평가에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이 낮더라도 정부를 택한 경우가 5번입니다. 그게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의 어떤 향방은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180석을 갖고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뭐 어떻게 전횡을 했거나 또는 어떻게 발목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밤중 메시지, 오늘 오전 메시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야당이 발목도 좀 잡아야 되는데 발목이 없더라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론도 기억나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사실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심판하기도 어려웠다. 2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 정부가 보수 정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국의 이 정통 보수들은 개발 사업 이론, 그다음에 거시경제 성장 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는 것도 보면요. 지금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종시 이전, 이제 국가균형 발전, 이건 민주당 이슈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다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이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될 수 있는 이것도 민주당 이슈예요.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이제까지 보면 민주당이 시장 많이 찾았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권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갈피를 못 잡고 국정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한 게 없다. 뭐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심판론이 아마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4월 5일, 6일 앞으로 8일 남았는데 이때 이틀간 사전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제 4월 10일이 본투표가 이제 후반전이라면 사전 투표는 이제 전반전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전 투표를 잡아야 선거에서 좀 승리한다고 해서 8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장가 기자 사전 투표 어떤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21대 총선부터 해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최종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한 40%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여야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아마 최종 투표율의 절반 가량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 투표일에 이미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선거가 13일 남은 게 아니라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어쨌든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인데 네. 여당은 사실 지지층 사이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네네.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지 관건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좀 강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러니까 그 개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실제로 투표소에서 했던 본 투표일에 했던 투표함이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사전 투표함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보수층의 일부 이 지지층이 봤을 때 처음에는 특정 후보들이 굉장히 앞서가요. 본 투표하면서. 그래서 이기나 보다 했는데 사전 투표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함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많은 또 이번에 장치도 있고 선관위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전 투표를 너무 불신하게 해서 그렇다고 본투표만 하자. 이것도 저는 뭐 보수 지지층에서 꼭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반대로 민주정에서는 사전투표가 높을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동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 동료. 그냥 공정합니다. 특별히 유리한 건 없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이제 유권자 지형 구조가 과거에는 이제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평균 한 55%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 60%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척무소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거의 평평해졌대요. 국민들 사이 한 35에서 35% 정도로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표율의 차이가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이죠.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하는 프레임이 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의혹,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투개표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민주당 지지자, 뭐 국민의힘 지지자 양쪽에 다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87년 이후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공직사회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뭐 군사 독재 정권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관권 선거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기할 시간에 득표 활동 좀 더 하시고 정책 개발 좀 더 하셔가지고 예.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전투표함을 CCTV로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20대가 젊은 층이 얼마나 좀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강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그리고 30대에서의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총선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에서는 20대, 30대 그리고 무당층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지금 굉장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당의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지지층, 기존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20대, 30대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양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돌풍을 불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적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20대와 30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어필하는 공약을 어느 당에서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2주 동안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전투표를 얘기했지만 금요일, 토요일이라 젊은 유권자들이 할지 뭐 여기도 관심인데 일단 여선홍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중도. 이번에 굉장히 약간 좀 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지난 대선에서 20대 표심이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를 기점으로 한 뭐 약간 국민의힘 계열에게 네. 이제 갔다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서 새로운 뭐 제3지대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20대 표심이 이준석 대표한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각 양당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한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릴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뭐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전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미 이제 표심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도 무당층인데 지금 앞서 이제 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20대의 중도 무당층이 비율이 이제 약간 높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20대를 위한 약간 뭐 표심 약간 공약들을 계속 뭐 개발하고 이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양당에 대한 고심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 30대 표심 잡기. 자, 그리고 선거 다가오면서 여야의 말싸움, 여야 대표의 말싸움도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신경전 기싸움이라고 좀 봐야겠죠. 자, 계모와 콩쥐팥쥐 설전 여기까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콩쥐팥쥐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 비판하면서 좀 비유를 한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능을 너무 다큐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비유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총선에서 가장 우리가 실언이다, 망언이다, 극언이다라고 하는 건 갈등 구조거든요. 계층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뭐 집단 간의 어떤 갈등 또는 가족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적절한 건 맞아요. 뭐 야당이 이걸 비판했다, 그러니까 여당이 비판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아까 들으시면 알겠지만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테레오 타입이 돼요. 의붓 아버지는 언제나 매를 때린다.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치콩쥐처럼 그렇게 하는 계모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만 처음에 의붓 아버지부터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매만 때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이렇게 부적절하다라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재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혼 비율의 재혼 가정들에서 봤을 때 그 표현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건 조심할 문제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표께서 계속적으로 발언이 좀 많이 부적절한 부분이 많거든요. 벌써 몇 번이나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 서도 문제도 그렇고 서초을 같은 데 나올 사람이 아니다. 서초을 지역구에 간 홍익표 후보를 앞에 두고 서초을 주민들 앞에서 서초을 같은 데 나오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표현이 너무 앞뒤가 잘라져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그냥 되치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적절하게 발언을 또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재혼 과정에 상처 준다. 그리고 뭐 어떤 계모와 의붓 아버지란 어떤 어감이 좀 부정적 인식을 좀 주는 측면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재혼 과정에 상처 주려고 이 말 꺼냈겠습니까? 본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비유하다가 보니까 생긴 일인데요. 한국 사회가 유독 말꼬리 잡기 정치가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인들도 수준이 낮고 저는 언론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해프닝성, 가십성만 추적하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선진민주주의 국가에는요. 우리나라 말해도 훨씬 더 심하고 격한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후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정치인들도 정책 가지고 논쟁하고 국정 가지고 논쟁하고 그리고 서로 노선 투쟁하면서 논쟁하고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떼면서 서로가 이제 쌍방간의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꼬투리 잡힐 말을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2탄, 3탄 계속해서 끄집어 가고 이걸 가지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 실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